제3장 정의로우시며 전능하신 단 한 분의 신을 믿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돌아가는 길 가마 속에 비니키우스와 단둘이 있게 되자 폼포니아의 말을 되풀이했다. 만일 그녀가 믿는 신이 정말 전능하다면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것은 바로 그 신이다. 만약 그 신이 정의롭다면 합당하게 죽음을 선고할 것이다. 그렇다면 폼포니아는 무엇 때문에 계속 상복을 입고 율리아의 죽음을 슬퍼하는 걸까?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자신의 신을 원망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 논제를 우리 붉은 수염 원숭이에게 들려주어야겠구나. 어쨌든 나는 변정급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있으니까 말이야. 모든 여자들은 영혼을 서너 개씩 가지고 있으나 그중 이성적인 영혼은 하나도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폼포니아도 세네카나 코르누투스와 함께 그들이 주장하는, 코르누투스는 당시 로마의 철학자이자 수사학자입니다. 코르누투스와 함께 그들이 주장하는 위대한 로고스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어디 한번 그들에게 크세노파네스는 BC 6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그리고 엘레나 철학의 창시자입니다. 크세노파네스나 파르메니데스 혹은 제논이나, 이 제논은 BC 5세기 엘리아의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혹은 제논이나 플라톤의 망령을 불러내라고 해보자. 그 망령들은 킴메리의 나라에서, 킴메리의 나라는 그리스 신화 속의 대지의 동쪽 끝, 즉 저승의 바로 옆에 있으며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망령들은 킴메리의 나라에서 조롱 속에 갇힌 방울새처럼 한없이 지루해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물론 내가 플라우티우스와 폼포니아와 함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문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이집트인이 섬기는 이시스 신의 성스러운 복부에 대고 맹세하건대 만일 우리가 벼랑간 왜 자기들을 방문했는지 사실대로 드러놓았다면 워낙 고지식한 사람들이라 마치 누군가가 청동으로 만든 방패를 몽둥이로 두드린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단판을 짓지 않았지. 마르쿠스, 내 말을 믿어다오. 나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단다. 공작새는 아름다운 새임에 틀림없지만 그 울음소리가 지나치게 날카로웠거든. 나는 바로 그 울음소리가 두려웠단다. 그건 그렇고 너희 여자보는 안목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녀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장밋빛 오로라, 여명의 여신입니다. 장밋빛 오로라 더구나. 그녀를 보자마자 내가 무엇을 연상했는지 알겠니? 봄이란다. 사과나무 꽃이 들쭉날쭉 아무렇게나 피고 새봄에도 올리브 나무가 우중충한 잿빛을 띠고 있는 이탈리아의 봄이 아니라 언젠간 내가 헬베티아에서 보았던, 그건 지금의 스위스 지방입니다. 언젠가 내가 헬베티아에서 보았던 싱그러운 푸르름으로 가득 찬 진짜 새봄 말이다. 저 창백한 셀레네를 두고, 셀레네는 달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저 창백한 셀레네를 두고 맹세하건대 마르쿠스, 나는 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너가 사랑하는 여자는 디아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디아나는 달의 여신으로 처녀성과 사냥의 수호신입니다. 디아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치 사냥개들이 악태원을 물어뜯어, 악태원은 목욕하는 디아나를 훔쳐본 죄로 개에서 찢겨 죽은 사냥꾼입니다. 마치 사냥개들이 악태원을 물어뜯어 죽인 것처럼 아울루스와 폼포니아가 너를 해치려 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 비니키우스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잠자코 듣고 있다가 북받쳐 오르는 열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띄엄띄엄 말을 꺼냈다. 전부터 리기아를 원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녀를 갖고 싶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잡았을 때 제 온몸이 마치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를 꼭 손에 넣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제우스라면 그가 이오에게 했듯이, 이오는 아르고스의 왕녀인데요. 제우스의 사랑을 받다가 헤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제우스에 의해 암소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오에게 했듯이 저도 그녀를 구름으로 꽁꽁 둘러싸 버리겠습니다. 아니면 제우스가 다나에를 만날 때처럼, 이 다나에는 아르고스의 왕녀인데요.
제우스가 황금의 빗줄기가 되어 연인인 그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니면 제우스가 다나이를 만날 때처럼 한 줄기 소나기가 되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짓물러 고통스러울 때까지 그녀에게 입을 맞추겠습니다. 리기아가 제 품 안에서 외치는 환희의 탄성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루스도 폼포니아도 다 죽여버리고 그녀를 빼앗아 이팔에 안고 제 집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 하인을 시켜 노예를 채찍질하게 해서 그 신음소리라도 들으며 밤을 지새워야 할까 봅니다. 진정해라. 페트로니우스가 말했다. 너희 꼴이 여자에게 미친 수브라 그리의 천한 목수와 다를 바가 없구나. 아무래도 좋아요. 전 기어이 그녀를 수중에 넣고 말 겁니다. 도움을 청하고자 삼촌을 찾아왔는데 만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요. 아울루스는 리기아를 자신의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역시 그녀를 노예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녀를 데려와 털실로 문고리를 동여매고 문지방에 늑대 기름을 칠하게 한 뒤, 이 말은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처음으로 하는 의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문지방에 늑대 기름을 칠하게 한 뒤 내 정식 아내로 맞아 우리 집 화로가에 앉혀놓는 수밖에요. 진정하고 제발 흥분을 가라앉히렴. 명색이 집정관의 자손이 그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야만족들의 목을 밧줄로 묶어 전차 뒤에 매달아 로마로 끌고 오는 것은 그들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마라. 중요한 건 단순하면서도 정직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함께 궁리해 보기로 하자. 나도 한때는 크리스테미스를 주피터의 딸처럼 신성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결혼만은 하지 않았단다. 네로 역시 악테와는 결혼하지 않았어. 더구나 그녀는 아톨로스의 왕의 딸이라는 소문까지. 소아시아 서안에 있는 베르가몬의 왕입니다. 아톨로스 왕의 딸이라는 소문까지 있었는데 말이야. 침착해라.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렴. 만일 리기아가 너를 위해 아울루스 장군 일가를 버린다면 그들도 그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사랑의 불꽃에 휩싸인 것은 너뿐만이 아니란다. 에로스는 그녀의 마음속에도 불길을 당겨놓았어. 나는 분명히 느꼈단다. 제발 나를 믿고 인내심을 가지려무나. 모든 일에는 다 방법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피곤하구나. 내 약속하마. 너의 사랑에 관해서는 내일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 묘안을 찾아내지 못하면 페트로니우스가 아니지.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비니키우스가 안정을 되찾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포르투나께서, 행운의 여신입니다. 포르투나께서 삼촌께 부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거라.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크리스테미스에게 가리는 참이다. 삼촌은 행복하시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시니 말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크리스테미스가 아직도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녀는 지금 리우트 악사인 테오클레스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그런데 그놈은 내가 해방시켜준 노예거든. 크리스테미스는 내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줄 알고 있단다. 한때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지금은 거짓말과 어리석음이 그녀의 유일한 매력이다. 나와 함께 가겠니? 그녀가 너를 유혹하기 위해 교태를 부리며 손가락에 포도주를 살짝 묻혀 테이블 위에 글씨를 쓴다 해도 나는 조금도 질투하지 않을 테니까. 마침내 크리스테미스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페트로니우스는 비니키우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모든 신들이 삼촌께 상을 내려주시길? 그래, 이 방법이라면 틀림없을 것 같구나. 뭔지 알겠니, 마르쿠스? 삼촌은 아테네처럼 지혜의 보고입니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앞으로 며칠 안에 저 여신과도 같은 리기아가 너희 집에서 데메테르가 축복한, 데메테르는 곡물 또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데메테르가 축복한 식사를 너와 함께 들게 될 거야. 삼촌은 황제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비니키우스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제4장. 페트로니우스는 과연 약속을 지켰다.
크리스토미스의 집을 방문한 다음 날 평상시처럼 늦게까지 잠에 빠져 있었으나 저녁 무렵이 되자 가마를 타고 팔라티움 궁으로 가서 네로와 밀담을 나누었던 것이다. 그 결과 다음날 백인 대장이 10명이 넘는 근위대를 대동하고 플라우티우스의 저택에 나타났다. 매사가 불안하고 공포에 차있던 시대였다. 이런 때 군대를 동반한 전령은 사형 선고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죽음의 사자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백인 대장이 망치로 대문을 두드리고 문지기가 그 사실을 보고하자마자 아울루스의 집안은 온통 두려움에 휩싸였다. 가족들은 노 장군에게 위험이 닥쳤다고 믿고 모두들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폼포니아는 남편의 목에 팔을 감고 매달려 파랗게 질린 입술로 무엇인가를 재빠르게 속삭였다. 리기아는 새하얀 침대보처럼 얼굴이 창백해져서 장군의 손에 입을 맞추었으며 어린 아울루스는 아버지의 토가를 잡고 놓지 않았다. 복도에서 층마다 위치한 하인들의 방에서 욕실에서 다락방에서 집안 곳곳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예들이 떼지어 몰려 나왔다. 여기저기서 큰일이군 하며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중에는 얼굴을 쥐어뜯거나 수건으로 가리는 노예들도 있었다. 이런 소란 중에도 노 장군만은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수리를 닮은 그의 단단하고 짤막한 얼굴은 마치 돌에 새겨진 듯 무표정해 보였다. 잠시 후 그는 소동을 진정시키고 종들에게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린 뒤 입을 열었다. 자, 나를 놓아주어 폼포니아. 설사 내 최후의 순간이 왔다 해도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야 있겠지? 아울루스는 살며시 폼포니아를 밀쳐냈다. 오 하느님, 저로 하여금 남편과 운명을 같이 하게 해주소서. 아울루스. 폼포니아는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친 위험을 거두어 주십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울루스는 백인 대장이 기다리고 있는 아트리움으로 나갔다. 백인 대장은 브리타니아 원정 당시 플라우티우스 휘하에 있던 노병 가이우스 하스타였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그가 입을 열었다. 황제 폐하의 어명과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황제께서 보내신 서찰과 인정이 있습니다. 환영하네 하스타. 황제 폐하께 대신 답례를 드려주게나? 명령에는 무조건 따르겠네. 자, 무슨 전가를 가지고 왔는지 말해주게나? 하스타가 말했다. 아울루스 프라우티우스 장군님, 황제께서는 장군님 댁에 리기족 족장의 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께서 아직 살아계실 때 리기족이 로마 제국의 국경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직접 로마군에 넘긴 인질 말입니다. 폐하께서는 장군님께서 수년 동안 그 처녀에게 베푸신 환대에 감사하고 계십니다만 더 이상 장군님 댁에 폐를 끼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게다가 그 처녀가 볼모로 잡혀온 이상 황제 폐하와 원로원의 보호 아래 두어야 마땅하므로 제게 그 처녀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울루스는 군인으로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에 황제의 명령에 섣불리 항의하거나 불평을 내려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마에는 분노와 고뇌의 주름이 잡혔다. 그 옛날 그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면 브리타니아의 군단이 벌벌 떨었다. 지금도 하스타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 앞에서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는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서찰과 인정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던 그는 눈을 들어 어느덧 나이를 먹은 백인 대장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스타, 아트리움에서 잠시만 기다려주게나. 인지를 데려오겠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저택의 반대편 끝에 있는 안채로 갔다. 그곳에서는 폼포니아와 리기아, 어린 아울루스가 불안과 공포에 떨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죽게 되거나 섬으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황제의 사자가 온 이상 불행한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리기아, 너에 관한 일이란다. 리기아라고요? 폼포니아가 경악했다. 그렇소. 아울루스가 대답했다. 그는 처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리기아, 넌 이 집에서 내 자식과 똑같이 자랐고 나도 폼포니아도 너를 혈육처럼 사랑해왔다.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너는 우리의 친딸이 아니질 않니? 너는 너희 동족이 로마에 맡긴 인질이기 때문에 너를 보살피는 일은 사실 황제의 소관이란다. 그래서 이제 황제께서 너를 데려가시겠다는구나? 장군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평소와는 다른 떨림이 깃들어 있었다. 리기아는 영문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두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폼포니아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복도에서 안채로 통하는 문에는 여자 노예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기웃거리고 있었다. 황제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단다. 아울루스가 말했다. 아울루스! 폼포니아가 리기아를 보호하려는 듯이 두 팔로 안으며 외쳤다. 황궁으로 가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거예요. 리기아는 폼포니아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흐느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울루스의 얼굴에는 또다시 분노와 고통의 빛이 떠올랐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 혼자였다면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 아이를 내주진 않을 텐데. 하지만 오늘이라도 당장 일가 친척이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해방의 신 주피터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리기아, 나는 이 일로 인해 너는 물론이고 이제 막 피어오르는 꽃봉오리 같은 어린 자식을 죽게 할 수는 없다. 황제를 찾아가서 명령을 거두어 주십사고 단언해 보도록 하마.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실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어쨌든 건강해라 리기아. 그리고 잊지 말아다오. 나와 폼포니아는 너가 처음 우리 집 화롯가에 머물게 된 그날을 항상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아울루스는 리기아의 머리에 한 손을 얹었다. 냉정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리기아가 눈물 젖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그녀의 입술에 갖다 대자 아울루스의 음성도 아버지로서의 깊은 슬픔과 해안에 떨리기 시작했다. 잘 가거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눈을 밝혀주던 빛이여. 그러고는 로마인으로서 또 장군으로서의 위험에 좀처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북받치는 감정을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서둘러 아트리움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폼포니아는 리기아를 침실에 데려가 그녀를 달래고 위로하며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그러나 폼포니아가 하는 이야기는 이 집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바로 옆방에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울루스 장군의 지시로 가문의 수호신을 모셔놓고 제물을 바치는 제단과 화덕을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자, 드디어 시련의 때가 닥친 거란다. 먼 옛날 비르기니우스는 아피우스의 손에서, 아피우스는 BC 5세기 로마의 정치가입니다. 아피우스의 손에서 딸을 구하기 위해 자기 손으로 직접 딸의 가슴에 칼을 꽂았고, 루크레티아는 BC 6세기 로마 왕정시대 최후의 왕 타르퀴니우스의 아들인 섹스투스에게 능욕을 받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이후 정숙한 여자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루크레티아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치욕을 씻었지. 황제의 궁전은 분명 타락과 죄악의 소굴이다. 하지만 리기아, 우리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끊을 권리가 없다. 그래, 우리가 받들고 있는 율법은 다른 율법들과는 다른 훨씬 위대하고 신성한 것이지. 그렇지만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목숨을 바치면서 치욕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면 그것까지 금하지는 않는단다. 타락의 소굴에서 깨끗한 몸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큰 공덕을 쌓게 되는 것이지. 이 땅이 바로 그런 타락의 소굴이지만 다행히 인생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무덤 저편에는 영생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 그곳을 지배하는 것은 네로 황제가 아니라 무한한 자비란다. 그곳에는 고통 대신 환희가 있고 눈물 대신 웃음이 있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리기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겉으로는 태연하고 침착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남편 아울루스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을 뜨지 못했고 진리와 빛의 셈은 아직 그에게 스며들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자신의 아들인 어린 아울루스 역시 참다운 진리의 품 안에서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늘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지금의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또한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순간적인 슬픔보다 수백 배는 더 크고 무서운 이별이 언젠가 찾아오리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리 천국에 간다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가족이 곁에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폼포니아에게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남편과 아들에게 부르심의 은총과 자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곤 했다. 하지만 폼포니아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신께 온전히 봉헌하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새로운 시련이 닥쳐와서 아울루스가 눈을 밝히는 빛이라 불렀던 사랑하는 딸을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으나 폼포니아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리기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네로의 권능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하고 네로의 노여움보다 더 강한 자비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 의탁하자고 리기아를 격려했다. 말을 마친 뒤 폼포니아는 리기아를 한층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리기아는 폼포니아의 무릎에 몸을 던지고는 그녀의 옷자락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개를 들고 자리에 앉은 리기아의 얼굴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기색이 엿보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아무리 저항해봐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식구들을 한꺼번에 파멸로 이끌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황제의 궁전에 가더라도 어머니의 말씀은 맹세코 잊지 않겠어요. 그녀는 폼포니아의 목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는 함께 안채를 나와 동생 아울루스를 위시하여 자신의 스승이었던 늙은 그리스인 가정교사, 유모이자 옷 시중을 들어주던 늙은 여자 노예를 비롯하여 다른 여러 노예들과 정중하게 작별을 했다. 이 집에는 장대같이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리기 태생의 하인이 있었는데 모두들 그를 우르수스라고 불렀다. 곰이라는 뜻입니다. 우르수스라고 불렀다. 이 사내는 오래전에 리기아 모녀를 따라 다른 시종들과 함께 로마군에 끌려왔던 것이다. 그는 폼포니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했다. 마님, 제발 이놈을 아가씨와 함께 보내주시어 황제의 궁전에서 아가씨를 섬기고 지켜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폼포니아가 대답했다. 너는 우리의 종이 아니라 리기아의 하인이지만 궁전에서 너를 받아줄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너가 어떻게 리기아를 지킨다 말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님.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쇠라도 제 손아귀에 들어오면 마치 썩은 나무가지처럼 부서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마침 안채로 돌아와 이야기를 들은 아울루스가 우르수스의 간청을 수락하면서 자기들에게는 우르수스를 붙잡아 둘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황제의 명을 따라 인지를 궁으로 보내는 것이므로 리기아와 함께 왔던 일행도 함께 황제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일행이라는 명목을 붙이면 리기아에게 필요한 만큼의 노예들을 딸려 보낼 수 있을 것이며 백인 대장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울루스는 폼포니아에게 속삭였다. 그 결정이 리기아에게 다소 위안이 되었다. 폼포니아도 흐뭇해했다. 그리하여 우르수스 외에도 의상을 전담하는 늙은 여자 노예와 머리를 매만지는 기프루스 태생의 두 여자, 목욕 시중을 들어주는 게르마니아의 두 처녀를 딸려 보내기로 했다.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었고 우르수스 또한 몇 해 전부터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으므로 폼포니아는 그들의 충성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황제의 궁전에도 진리의 씨앗이 뿌려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까지 들었다. 폼포니아는 네로의 해방 노예인 악테에게 리기아를 잘 부탁한다는 편지를 썼다. 폼포니아는 새로운 종교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에서 실제로 악테를 만난 적은 없었으나 그리스도교 신자들로부터 그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악테는 신자들이 도움을 청하면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으며 특히 타르수스 출신인 타르수스는 소아시아 남단에 위치한 길리키아의 도시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특히 타르수스 출신의 사도 바오로의 서한을 열심히 읽고 있다고 했다. 폼포니아는 또한 그 젊은 해방 노예가 언제나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궁 안에 있는 네로의 다른 여자들과는 인품이 전혀 다르다는 것, 요컨대 황궁 안에서 선량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스타는 폼포니아의 편지를 자신이 직접 악테에게 전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족장의 딸에게 하인이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그들을 모두 궁전으로 데려가는 것에 전혀 이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숫자가 적은데 놀라는 눈치였다. 다만 황제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질책이 두려우니 서둘러 달라고 간청했다. 작별의 시간이 왔다. 폼포니아와 리기아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울루스는 다시 한번 리기아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아울루스의 어린 아들은 누나를 못 가게 하려는 듯 조그만 주먹을 불끈 쥐고 백인 대장을 향해 열심히 휘둘렀다. 병사들은 어린 아울루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리기아와 그 일행을 데리고 황제의 궁전을 향해 떠났다. 노 장군은 가마를 대기시키라고 명하고는 기다리는 동안 폼포니아와 함께 응접실 옆에 있는 회랑으로 들어갔다. 들어봐요, 폼포니아. 헛수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황제에게 갈 거요. 세네카의 말이 황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네카도 찾아가 보겠소. 요즘 황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소프로니우스, 티겔리누스, 페트로니우스, 바티니우스 같은 사람들이요. 황제 자신은 분명 리기족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리기아를 궁정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한 것을 보면 누군가가 황제에게 귀뜸을 한 것이 틀림없소.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대충 짐작은 가오만. 폼포니아의 눈동자가 아울루스에게 고정되었다. 페트로니우스인가요? 그렇소.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었고 장군이 말을 이었다. 양심도 염치도 없는 인간에게 우리 집 문지방을 넘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어. 비니키우스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저주가 시작된 거지. 페트로니우스를 데리고 온 게 바로 그 녀석이었으니까 말이요. 불쌍한 리기야. 그들은 이 애를 인질이 아니라 정부로 삼으려는 것이요. 이 말을 하면서 아울루스 입에서는 수양딸의 운명에 대한 경노와 회한 때문에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감정을 자제하느라고 애썼지만 움켜쥔 두 주먹이 그의 내부에서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역력히 드러내주고 있었다. 나는 오늘까지 신들을 열심히 공경해 왔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는 신 따위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소. 세상을 다스리는 건 오직 하나, 사악한 데다가 미치기까지 한 괴물뿐이니 그의 이름은 바로 네로요. 아울루스, 폼포니아가 말했다. 네로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썩은 먼지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장군은 회랑의 모자이크 바닥 위를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평생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위대한 공적을 많이 쌓았으나 큰 불행은 별로 겪지 않았기에 아울루스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 늙은 군인이 리기아에게 느끼고 있는 애정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서 지금 이렇게 어이없이 리기아를 잃게 된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한 모멸감마저 느꼈다. 멸시하던 자의 손길이 자신을 덮쳤는데도 자신에겐 그에 맞설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뼈아프게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루스는 혼란과 분노를 가까스로 억제하면서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페트로니우스가 그 애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어쩌면 황제를 위해서가 아닌 것 같소. 그도 포페아 황후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면 비니키우스를 위해서 일을 꾸민 것일게요. 네, 오늘 당장 확인해 보리다. 잠시 후 그는 가마를 타고 팔라티움 궁전으로 달려갔다. 혼자 남은 폼포니아가 어린 아울루스에게 가보니 소녀는 끌려간 누나를 생각하며 아직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황제에 대한 정오의 말을 퍼붓고 있었다. 제5장 황제를 아레나이가 어려울 것이라는 아울루스의 예상은 짐작대로였다. 황제는 류트 악사인 테르프노스와 함께 노래 연습을 하는 중이며 자기가 부른 자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말은 결국 앞으로 황제가 부르기 전에는 아울루스가 먼저 아련을 청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반면에 세네카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합당한 격식을 차려 노장군을 만나 주었다. 그러나 용건을 듣고는 선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플라우티우스여,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소? 그건 내가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여 당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황제에게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는 것이요. 황제가 내 의중을 알아차리면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도 그저 내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리기아를 붙잡아두고 당신께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을 테니 말이요. 세네카는 또한 티겔리누스나 바티니우스나 비텔리우스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돈을 쓰면 그들이 나서서 도와줄지도 모른다. 아니면 페트로니우스를 못마땅해 여기는 자들이라 그를 해코지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플라우디우스 장군이 리기아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고자질하여 황제가 리기아를 돌려보낼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기 십상이라는 게 그의 견해였다. 그 늙은 철학자는 통렬한 역설을 사용하여 플라우디우스를 비난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야유를 던졌다. 플라우디우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소. 황제는 말을 아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황제의 미와 덕, 그의 시와 노래, 웅변과 승리에 열광하지 않는 겁니까?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한 것을, 브리타니쿠스는 네로의 스님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외아들로 네로와 이복 형제인데 AD 55년에 살해된 되었습니다.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한 것을 찬미하고 생모의 살해에 찬사를 보내며 옥타비아를 목졸라 죽인 행위에 왜 박수를 보내지 않았소? 아울루스, 당신에겐 앞을 내다보는 성견 지명이 부족합니다. 궁궐에 빌붙어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 탈 없이 지내려면 적절한 판단력과 조심성이 필요하단 말이요. 세네카는 허리에 차고 있던 술잔으로 인플루비움에 고인 맑은 물을 떠서 마른 입술을 적신 다음 말을 이었다. 네로에게도 고마움을 아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과거에 로마를 위해 헌신하고 로마 이름을 세상 끝까지 더 높였기에 당신을 존중하고 있어. 청년 시절 스승이라는 이유로 내게도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 물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고 믿으며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요.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고 해도 포도주는 위험하지요. 그것은 네로가 술에 독을 타서 브리타니쿠스를 죽인 것을 풍자한 말입니다. 포도주는 위험하지요. 하지만 혹시 목이 마르시면 이 물만큼은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알바누스 산에서 수도로 직접 끌어온 물이라 여기에 독을 타려면 로마의 모든 우물에 독이 퍼질 테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이렇게 조용하게 말년을 보낼 수도 있소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병에 걸렸죠. 이 말은 사실이었다. 세네카에게는 코르누투스가 트라세아스와 같은 강인한 정신력이 부족했기에 살아오면서 줄곧 네로의 폭정을 묵고하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다. 적어도 기티움의 제논이, 기티움은 키프루스의 도시이고 제논의 출생지입니다. 기티움의 제논이 주장한 학설을 따르는 자라면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기에 제 세네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심한 자책감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장군이 그의 신랄한 자성의 말을 가로막았다. 친애하는 안네우스, 안네우스는 세네카의 성입니다. 친애하는 안네우스, 황제가 젊었을 때 당신이 가진 정성을 다하여 가르친 것에 대해서 황제가 지금 어떤 보답을 하고 있는지는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 리기아를 빼앗아간 것은 페트로니우스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어떤 수단을 동원하면 그를 승복시킬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그보다 나와의 오랜 우정을 생각해서 모든 지략을 발휘하여 당신께서 직접 그를 설득해 주실 수는 없겠소? 세네카가 대답했다. 페트로니우스와 나는 서로 반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군요. 그는 남의 말에 쉽사리 넘어갈 사람이 아니요. 타락하긴 했지만 지금 네로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간신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죠. 페트로니우스에게 잘못을 일깨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요. 이미 오래전에 선악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주면 그 순간만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낄지도 모르니 시도는 해보겠소. 다음에 내가 그를 만나게 되면 당신이 하는 짓은 해방노예에게나 어울리는 짓이요 라고 한마디 하겠소.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하는 수 없지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군이 말했다. 아울루스는 다시 가마를 타고 비니키우스의 집으로 갔다.
마침 비니키우스는 집에 따로 고용한 개인 사범과 금술 연습을 하고 있었다. 리기아를 빼앗아가게 해놓고 태연하게 금술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 군인을 보자 아울루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하여 장군은 금술 사범이 휘장넘으로 사라지기도 전에 감정이 폭발하여 비니키우스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가 네로에게 불려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을 본 아울루스는 비니키우스가 이 업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젊은이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진땀이 맺혔고 심장으로 쏠렸던 피는 한꺼번에 역류하여 뜨거운 파도처럼 얼굴로 몰려들었으며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입술은 허겁지겁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질투심과 분노가 마치 강풍처럼 그를 뒤흔들고 있었다. 한번 궁전의 문턱을 넘은 이상 이제 다시는 자기에게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비니키우스는 생각했다. 아울루스가 페트로니우스의 이름을 들먹이자 이번에는 페트로니우스에 대한 의심이 번개처럼 청년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페트로니우스가 자신을 바보 취급하여 리기아를 황제에게 제물로 바쳐 새로운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면 페트로니우스 자신이 그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누구든지 리기아를 한번 본 사람이면 그녀를 욕심내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흥분하며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급한 성질은 비니키우스 가문의 유전이었다. 그는 마치 꽃비 풀린 사나운 말처럼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장군님, 비니키우스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댁으로 돌아가셔서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페트로니우스가 제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라 해도 리기아에게 한 짓에 대한 복수는 반드시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셔서 기다려 주십시오. 페트로니우스 삼촌이나 황제에게 그녀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아트리움의 한 구석에 진열해 놓은 밀랍으로 만든 조상들의 가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외쳤다. 돌아가신 조상들의 저 가면에 대고 맹세합니다. 리기아를 그들에게 빼앗기느니 제 손으로 그녀를 죽이고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자기를 꼭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긴 채 아울루스를 뒤로 하고 비니키우스는 미친 사람처럼 아트리움을 뛰쳐나갔다. 그는 행인들을 거칠게 밀어제치면서 페트로니우스의 저택으로 다름질 쳐갔다. 아울루스는 다소 안심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만약 페트로니우스가 비니키우스에게 넘겨주기 위해 황제를 부추겨 리기아를 데려간 것이라면 비니키우스는 틀림없이 리기아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설령 리기아를 구해내지 못한다 해도 죽음으로써 모욕을 막아주겠다는 말이 아울루스에게는 다소 위안이 되었다. 그는 비니키우스가 온 힘을 다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 젊은이의 분노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비니키우스 일가의 내력인 불같은 승리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루스 자신도 리기아를 친탈처럼 사랑하지만 황제에게 바치느니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플라우티우스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어린 아들만 아니었어도 그는 틀림없이 리기아를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군인인 아울루스는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지만 그의 성격은 스토아 학파에 가까웠다. 지옥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심은 평소 그의 신조이자 자존심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울루스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자며 폼포니아를 위로했다. 노 부부는 비니키우스에게 소식이 오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이따금 아트리움에서 노예들이 발소리가 들려오면 혹시 비니키우스가 사랑하는 딸을 데려온 것이 아닌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심으로 그 젊은 한상의 미래를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헛되이 시간만 흘러갈 뿐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저녁 때가 되었어야 겨우 망치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노예가 들어와 아울루스에게 편지 한 통을 전했다. 노 장군은 평정을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으나 이 순간만큼은 떨리는 손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는 편지를 받아들고 마치 일가의 흥망성쇠가 걸린 일인 듯 황급히 읽어내려갔다. 갑자기 먹구름이 낀 것처럼 장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읽어보구려 그는 폼포니아를 돌아보며 말했다. 폼포니아가 받아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르쿠스 비니키우스가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장군님께 삼가 인사드립니다. 모든 일은 황제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황제의 뜻에 따라 주십시오. 저와 페트로니우스 삼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제6장. 페트로니우스는 마침 집에 있었다. 문지기가 미쳐 말릴 틈도 없이 비니키우스는 번개처럼 아트리움으로 뛰어들었다. 주인이 서재에 있다는 문지기의 말에 서둘러 그곳으로 향한 비니키우스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페트로니우스를 발견했다. 비니키우스는 그의 손에서 갈대로 만든 펜을 빼앗아 두동강으로 부러뜨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삼촌의 어깨를 손가락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거칠게 움켜쥐고는 바로 코앞에다 얼굴을 바짝 들이대면서 갈라진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쳤다. 리기아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 어디에 있지요? 비니키우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호리호리하고 나약해 보이는 페트로니우스가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젊은 조카의 억센 두 손을 밀쳐내고는 무서운 힘으로 그의 두 손목을 한 손으로 꽉 움켜쥐면서 말했다. 내가 기운이 없는 것은 아침 낮을 뿐이야. 저녁 때가 되면 예전의 기력이 되살아나지. 어디 한번 손을 빼보아라. 너는 직공한테서 운동을 배우고 대장장이로부터 예절을 배운 모양이로구나. 그의 얼굴에 노안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눈동자만이 힘과 용기를 상징하듯 광채를 뿜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비니키우스의 손을 놓아주었다. 비니키우스는 굴욕과 분노, 모멸감에 휩싸여 페트로니우스 앞에 서 있었다. 삼촌께서는 강철 같은 손을 가지셨군요. 그러나 지옥의 모든 신들께 맹세컨대 만일 삼촌께서 저를 배신하셨다면 저는 황제의 연회실이건 어디에서건 삼촌의 목을 칼로 찌를 겁니다. 우리 조용히 얘기하자꾸나 페트로니우스가 말했다. 강철이 무쇠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겠지? 너의 한쪽 손이 내 두 손을 합친 것보다 크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속상한 건 바로 너의 그 난폭함이다. 만일 내가 배은망덕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건 바로 너로 인한 것일 게다. 리기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창굴, 그러니까 황제의 궁전에 있지? 페트로니우스 삼촌,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앉으려무나? 나는 황제에게 두 가지를 청했단다. 하나는 리기아를 아울루스의 집에서 빼내오는 것, 또 하나는 그녀를 너에게 넘겨주는 것이야. 너는 아직도 토가 자락 속에 당금을 감추고 있는 모양인데 나를 찌를 셈인가 보구나. 충고에 두겠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게다. 만일 너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리기아가 너희 빈집에서 혼자 얼마나 쓸쓸하겠니? 침묵이 흘렀다. 비니키우스는 놀란 눈으로 페트로니우스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사랑 때문에 잠시 제 눈이 멀었나 봅니다. 마르쿠스야, 내 말을 듣고 나면 너는 틀림없이 감탄할 게다. 엊그제 나는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제 조카인 비니키우스가 아울루스 부부가 기르고 있는 비쩍 마른 계집애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그 녀석이 짓는 한숨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마치 목욕물이 끓듯이 김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폐하와 저는 참다운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계집애에게는 전 세스테르티우스도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스테르티우스는 로마에서 가장 널리 쓰인 화폐 단위입니다. 처음에는 은화의 단위였지만 후에 청동화폐의 단위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전 세스테르티우스도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그 애송이는 세발 달린 솥단지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어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다. 아니 삼촌, 리기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란다. 내 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너를 위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려무나. 나는 붉은 수염의 머릿속에다 진정한 미적 감각의 소유자는 그런 처녀를 미인으로 볼 리가 없다는 생각을 주입시켰다. 네로는 지금까지 내 눈을 통해서만 사물을 보았을 뿐 자신의 독자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용기를 낸 적이 없는 인간이므로 앞으로도 리기아를 절대 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욕심을 내지도 않겠지. 원숭이 같은 놈에게서 그녀를 지키려면 그 놈에게 올가미를 씌워두는 수밖에.
오히려 리기아의 진가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지닌 사람은 네로가 아니라 포페아일 게다. 당연히 포페아는 리기아를 어떻게든 빨리 궁전에서 쫓아내려 하겠지. 그래서 나는 붉은 수염에게 넌지시 일러두었단다. 리기아를 데려와 비니키우스에게 주십시오. 그 계집애는 인질이므로 폐하께서는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면 아울루스에게 고통을 주는 일도 됩니다. 그러자 황제가 흔쾌히 승낙하더구나. 반대할 이유가 없지. 게다가 자기에게 호락호락 복종하지 않던 자를 괴롭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말이야. 이제 너는 리기족의 보배를 손에 넣고 정식으로 그녀의 관리인이 될 것이다. 너는 용감한 리기족의 동맹자로서 또한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복으로서 그 보배를 함부로 다루지 말고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황제는 관례적으로 그녀를 며칠간 황궁에 두었다가 곧 너희 집으로 보낼 거야. 비니키우스, 너는 행운하다. 정말입니까? 그런데 그녀를 황제의 궁전에 두어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일 그녀가 황궁에 아주 상주하게 된다면 포페아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로쿠스타와 음모를 꾸미겠지만 이 로쿠스타는 독약에 정통한 갈리아 태생의 여자입니다. 로쿠스타와 음모를 꾸미겠지만 그저 며칠 동안이라면 아무 염려 없단다. 궁전에는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네로가 리기아를 만날 기회는 거의 없을 거야. 게다가 리기아 일에 관해서라면 모든 걸 다 내게 일임했으니 무슨 걱정이겠니? 조금 전에도 백인 대장이 다녀갔는데 리기아를 궁전으로 데려가 악태의 손에 맡겼다는구나? 악태는 착한 여자야. 그래서 내가 리기아를 악태에게 맡기라고 했지. 폼포니아 그레키나도 악태에게 편지를 보냈다니까 분명히 나와 같은 생각일 게다. 내일 궁전에서 네로가 베푸는 향연이 열리는데 리기아 옆에 너희 자리를 마련해 두라고 특별히 지시해 놓았지. 삼촌, 제 무리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삼촌께서 그녀를 차지하시든지 아니면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 데려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너희 성급함을 용서해 주마. 하지만 아까처럼 비천한 거동이나 쌍스러운 고함 소리, 길거리에서 몰아놀이나 하는 패거리들과 같은 거친 말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마르쿠스야, 나는 그런 행실을 좋아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해라. 황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밀고자는 내가 아니라 티겔리누스란 말이다. 만일 내가 리기아를 탐내했더라면 너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을 거야. 비니키우스, 리기아는 내가 데려가 실적 날 때까지 곁에 두어야겠다라고. 페트로니우스는 이렇게 말하며 어두운 젓갈색 눈동자에 냉정하고 도도한 기색을 담아 비니키우스를 응시했다. 젊은이는 당황해서 쩔쩔맸다. 제 잘못입니다. 삼촌은 자유롭고 고결한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딱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삼촌께서는 리기아를 왜 곧장 제 집으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황제가 그 치레를 중시하기 때문이지. 인재를 잡아왔다는 소문은 온 로마에 퍼질 거야. 리기아는 볼모로 붙잡혀 온 것이니 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황제의 궁전에 잡아두었다가 슬그머니 너희 집으로 보내면 만사가 순조롭게 되는 거지. 붉은 수염은 겁많은 강아지야. 자신의 권력이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행동에 명분을 만들고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 하지. 자, 이제 철학적인 사색을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진정되었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해보았다. 왜? 무엇 때문에 모든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법률이나 정의, 덕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미화시키려 하는가? 심지어 황제의 경우처럼 막강한 권력을 지녔고 또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처벌받지 않을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연하는 것은 왜일까? 도대체 그런 절차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자기의 어머니나 아내를 죽이는 것은 아시아의 어느 미개한 나라에서나 하는 짓이지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일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나는 원로운의 변명의 서신 따위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로는 즉시 편지를 보냈다. 그가 체면 치레에 안간힘을 쓰는 건 겁쟁이이기 때문이야. 티베리우스 황제의 경우에는 겁쟁이는 아니었는데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일일이 변명을 했지. 왜 그랬을까? 어째서 악은 덕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걸까? 들어보렴. 그 이유는 간단하단다. 악행은 추한 것이고
덕행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진정한 탄미주의자는 동시에 진정한 도덕주의자라는 결론이 성립되는 것이며 고로 나는 덕망 높은 인자가 되는 셈이지. 오늘이야말로 지하의 프로타고라스, 프로디쿠스, 고르기아스, BC 5세기에 활약하던 그리스의 소피스트 철학자들입니다. 프로타고라스, 프로디쿠스, 고르기아스의 망령들에게 포도주라도 따라 주어야 할까 보다 소피스트의 궤변도 제법 쓸모가 있으니 말이다. 아직 내 얘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더 들어봐라. 내가 아울루스 집에서 리기아를 끌어낸 것은 리기아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위대한 조각가 리시푸스가 너희 둘을 보았다면 두 사람의 모습을 본떠 훌륭한 군상을 빚어냈을 것이다. 그만큼 너희 두 젊은이는 아름답다. 그러니 내 행동 또한 미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것이며 아름답기에 덕이 되는 것이다. 자, 보아라 마르쿠스.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것은 가이우스 페트로니우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덕 그 자체이다. 만일 아리스토텔스가 BC 5세기 아테네의 장군이자 정치가입니다. 만일 아리스토텔스가 살아있다면 내게 와서 덕에 관한 이 짤막한 강의를 듣고 백문화도, 그리스의 금화입니다. 문화는 백문화도 아깝지 않다고 했을걸? 비니키우스는 페트로니우스의 덕에 대한 강의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쏟고 있었다. 그럼 내일이면 리기아를 만날 수 있고 이제 앞으로는 매일매일 언제나 죽을 때까지 그녀를 제 집에 둘 수 있단 말씀이군요. 너는 리기아를 손에 넣게 되고 아울루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거지. 그는 아마 모든 지옥의 신들한테 나에게 저주를 내려 복수를 해달라고 할 것이다. 만일 그 우둔한 사람이 조리 있게 말하는 훈련이라도 받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그는 방문객을 무리하게 대하다가 시골 감옥으로 쫓겨난 우리 집의 파수꾼 노예처럼 무턱대고 욕이나 하는 게 고작이었겠지? 아울루스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리기아의 소식을 알려주기로 약속했죠. 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라. 신성한 황제의 뜻은 최고의 법률이니 너희들의 첫 아들에게 아울루스란 이름을 붙여주겠노라고. 상심한 노인에게 조금은 위안을 주어야 할 테니 말이다. 나는 붉은 수염에게 청하여 그를 내일 연회에 초대해 볼까 한다. 너와 리기아가 나란히 트리클리니움에 누워있는, 이 트리클리니움은 옆으로 누워서 식사할 수 있게 고안된 긴 의자입니다. 트리클리니움에 누워있는 모습을 그 노인에게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마십시오. 비키니우스가 말했다. 장군 네 분께 특히 폼포니아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그래야 비니키우스는 의자에 앉아 편지를 썼다. 그 편지로 인해 노 장군의 마지막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